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이혜주입니다.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출석 수업을 통해서 뵙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오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사실상 실습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실습 지도 교수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까지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습 지도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소개 한 번씩 본인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습 지도 교수 정홍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과에는 한 10대분의 실습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요. 오늘 대표로 네 분 모셨습니다.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론은 제가 먼저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개요만, 엑기스만 이번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프로그램 개발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는 적어도 프로그램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과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과목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과목은 출석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이래서 제가 간략하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 프로그램 개발론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워크시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함께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제가 실습과 관련되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PT를 통해서 자료를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개발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자, 학습자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일종의 사전 기획, 그리고 그것에 기대되는 결과를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우리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을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교육에서는 교육과정, 안이라는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교안을 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평생교육에서는 그것보다는 교안이라는 말보다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의 안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변적인 그런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의 성격은 뭐라 그랬어요? 커리큘럼보다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탄력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지향적이죠. 물론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도 어떤 학생들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일종의 수단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다음에 목표 달성에 실제 행동을 전제로 하는 행동지향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 동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짜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그램은 사실은 어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조직의 변화 또는 기관에서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도 때로는 같습니다. 또 때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성격을 또는 성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민교육, 세계 시민성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그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개인적인 욕구 충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인문교양 강좌라든가 여가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개인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고령사회로 되면서 은퇴교육이라든가 또는 부모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 부모교육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교육도 사실은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또 이제 같이 실습 지도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어린아이를 위한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 부모와 나이 드신 부모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프로그램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는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개별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관적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기관 프로그램,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드는 국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 범위에 따라서 단일 프로그램, 하나짜리로 만드는 것을 단일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연속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시리즈, 상중하, 뭐 영어회화 1, 2, 3 이런 것을 연속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 프로그램, 종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통합 프로그램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체제 속에서 적절하게 연결해서 만들어진 그런 통합적인 프로그램. 예컨대 우리가 인성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인성은 아이들의 인성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갈 필요가 있죠. 또 예컨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다.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래서 요즘 ESD라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안에는 개인 학생의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정의감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도 거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하여 통합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종합 프로그램. 우리가 뭐 캔디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종합 박스 뭐죠? 종합 과자 세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박물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추석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박물관의 역사 이런 이론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관련되어서 우리 민속놀이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걸 좀 먹어봐야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먹던 차와 음료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의 이제 박물관에서 추석맞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기획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교실에서 할 때는 여러 개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단일 프로그램을 하게 될 테고, 여러분이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연속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등등 이제 그때그때마다 어떤 종류의 유형의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게, 그럼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할 것인가? 뭐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해서는 육진분류, 그래서 대표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인문교양교육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교육, 그 다음에 직업능력교육. 이건 보통 이제 저희가 HRD라고 하죠. 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 보완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성인 기초 문해 교육,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크게 뭐 이렇게 6가지로 나누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여기서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성인 문해 교육 속에, 예를 들면 요즘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외국인과 관련된 무슨 취업 교육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문교양 교육 이쪽에서도 예를 들면 그 뭐 클레멘트 교양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여간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기획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크게 대별해서 카테고리를 나눠 본다면 이렇게 6개 정도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항상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접근법, 그다음에 교육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죠? 자, 평생교육의 대상은 누굽니까? 평생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크게 우리가 유아라든가 청소년, 평생교육은 학교 밖 교육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학교의 정규 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 안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하는 것들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중년을 위한 또는 노년을 위한 뭐 다양한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렇게 했죠. 특히 여성이라든가 노인 또는 장애자라든가 평생교육의 주요 타겟은 교육적인 소외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educationally disadvantaged group,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그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육적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교육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대상화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생교육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실직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그 사례는 들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클레멘트 인문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사실은 노숙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정말 존엄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등등 이런 그 희망의 인문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외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이 클레멘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히트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평생교육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을 늘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그대로 카피해서 돌리는 것은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혼자의 힘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머리를 짜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 방법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막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 과정으로 확 넘어가네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짜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한번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짤 때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기획 파트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까? 또 그 프로그램이 왜 필요할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까? 뭐 이런 논의들을 하는 과정이 기획, 플래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도대체 우리 지역 사람들은 아니면 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짜볼래?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지역의 그 노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 분석입니다. 사실은 기획 과정에 요구 분석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요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챕터를 따로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챕터는 여기가 이제 기획 파트가 4장이 되겠죠.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출석 수업에서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론을 배우는 그런 챕터인데요.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조금밖에 못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은 교재나 본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구 분석의 터에서 기획을 하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쪽 기획, 플래닝에서 전부 다 계획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디자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제 프로그램 목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갖고 교육안을 짜기까지가 설계 과정입니다. 자, 그것이 끝나고 나서 교육안이 만들어지면 액션, 뭐예요? 실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행이 되고 나면 평가의 과정을 거치죠.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평가를 거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우리가 제대로 한 것인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피드백 과정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아까 동태적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전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에서 들어가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기관의 상황 분석이라든가 또 잠재적인 고객, 학습자에 대한 분석, 그죠? 그다음에 요구 분석을 한 것을 다시 교육 목표로 전환하기까지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그다음에 설계에서는 교육 내용이라든가 방법의 조직. 그래서 구체적인 문서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여기까지가 D, 설계, 디자인. 그다음에 뭐예요? 실행. 실행에 들어갈 때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까지 다 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평가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 여기 잠깐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있네요. 학습 지도화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 물론 설계 파트에서도 학습 계획안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실행하기 전까지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실행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일반적인 포맷을 말하는 거지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 틀 속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바꿔도 됩니다. 요즘 플리트 러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론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원칙, 준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을 알아야만 그다음에 그것이 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본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워크시트에 보면 8단계로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 놨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여부. 이 프로그램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예시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ESD 뭐예요?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뭐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저는 요즘 이게 제 머릿속에 가장 중심으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 사회 변화가 엄청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예시를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 추진 여부의 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상황 분석과 학습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구 분석,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목표의 설정, 그다음에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선정, 그다음 예산, 홍보. 여기까지가 아까 뭐였어요? 요 앞부분이 디자인에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평가를 하고 이런 단계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누구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짤까?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필요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필요성.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목적하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동네 어떤 지역, 어떤 평생교육원에서 그런 거 하던데?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옆에 기존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화할 거야? 걔네는 왜 잘 된대 못 된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예상 효과는 뭔가, 장애 요인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상황 분석과 뭐죠? 학습자 분석.
자, 우리 동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는 어떤가? 노인이 몇 프로나 될까? 젊은이는 어떨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교육 예산은 대부분 90% 이상이 청소년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인구의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20% 정도가 노인 인구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불평등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상황 분석을 한다든가 그러면 노인들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을까? 뭐 등등 해서 학습자 분석이 따라붙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시간 관계상 SWOT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SWOT, S 뭐예요?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그 다음에 기회 요인, Opportunity, 그 다음에 Threatness, 위험 요인. 이것의 이니셜, 뭐죠? 첫 글자만 따서 만든 것이 SWOT. 그래서 우리 기관의 내부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분석하는 것을 SWOT 분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분석 방법에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SWOT 분석이라든가 또 다른 분석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것만을 얘기했습니다. 교재에는 또 다른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놨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분석,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제가 아까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노인들은 어떤 학습적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할까? 뭐 등등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철저한 분석을 할수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요구 분석. 그럼 그 노인들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을까? 불편한 점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요구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요구 분석의 방법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관찰을 통해서 또는 델파이법은 뭐예요? 전문가에게 물어서 하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교재나 제 강의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도록 하고 제 요 특강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수렴해야 돼요. 왜냐?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요구를 먼저 수렴할 것인가? 이거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부터 우리가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기대가 뭔가 또 이것을 학습 목표는 구체적인 액션,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화될 수 있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가 됐으면 아까 설계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그다음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까. 그다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타일러의 교육 원칙, 설계 원칙에 그 네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자라기보다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죠. 적어도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딱딱딱딱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memorize,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 내용을 어떤 걸 집어넣을까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선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도 교육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계열성, 그다음에 통합성, 계속성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프로그램을 조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열성이란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사실은 1학년 때는 뭐 들어야 되고 2학년 때는 뭐 들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계열적으로 위계성과 상호 관련성을 갖고 조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걸 바꾸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계열성, 통합성, 계속성 이런 원칙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수 방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마디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뭡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답 없습니다예요. 그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의 디멘전, 교육의 차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그니티브 인지적인 발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affective domain, affection 이건 뭐예요? 감정적인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디멘전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코모토라고 해서 신체 기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 방법이 사실은 추천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지금 제시한 이 표인데요. 지식과 관련돼서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강의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었을 때 그렇다, 내 마음에 쫙 와닿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쩌세요 저쩌세요 이러면 기분 좀 나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면 역지사지할 수 있는 예컨대 롤플레이를 한다든가 그러면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래 이렇게 저절로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차원에서 여기 태도네요. 태도와 관련돼서 롤플레이를 한다든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뛰어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것과 관련돼서는 그냥 하는 거죠. 이건 시범, 실습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추천할 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육 방법론이 있죠. 평생교육 방법론. 거기에 또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시간상 넘어갈게요. 다음은 설계. 설계에서는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학습안을 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워크시트, 이 워크시트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워크시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시트예요. 시트는 뭐예요? 연습해 보는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가 끝났어요. 학교 교육에서는 거의 주어진 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누가 담당할 것이고 예산은 누가
어디서 따와야 할 것이고 이런 것까지도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전에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 것인지, 그다음에 물적 자원과 관련돼서 자원은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참가비는 얼마를 받을까, 이런 것들이 미리 고민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1인당 참가비. 1인당 참가비는 얼마로 할까? 평생교육이 요즘 너무나 무료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예요. 사람들이 싸면 잘 안 가고 또 귀한 줄을 모르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어떤 때는 좀 비싸게 받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우리가 이제 책정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건 기본적인 원칙은 어떻게 하냐면 참가자 분의 뭐예요? 고정비용. 고정비용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인원수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돈. 예컨대 강사료, 장소 대여료 이런 거 뭐 어때요? 학생 수가 많으나 적으나 무조건 들어가는 돈. 이거는 뭘로 나누냐? N분의 고정비용. 여기다 플러스 1인당 들어가는 돈을 더 합하면 그게 유동비용이죠. 이게 뭐냐? 1인당 참가비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몇 사람이 올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여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라는 게 N을 늘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적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나중에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고민을 해서 N분의 고정비용 플러스 유동비용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참가비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요즘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령껏 따가지고 뭐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와 마케팅도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오면 그건 허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홍보의 4P. 이게 뭐냐면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프라이스 요 네 가지거든요. 프로덕트는 결국 산물. 그래서 예를 들면 방송대 교육학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대. 이게 뭐야? 프로덕트예요. 근데 그 수업의 질이 괜찮대요?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의 질,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 프로그램이 뭐래. 그래서 그 내용을 보거든요. 그래서 1번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홍보를 해야 돼요. 프로모션 홍보입니다. 플레이스 적절한 장소여야 돼요. 다음은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너무 비싸도 너무 싸도 안 되죠. 적절한 이번에는 가격을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운영을 해야 되죠. 이제 뭐죠? 홍보도 끝났고 예산도 짰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계획안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돌리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우리가 목적에 다달했는지, 그다음에 참여자들은 만족했는지, 이해는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 등을 이제 평가하게 되죠. 평가 방법은 질문지나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돼요. 평가의 준거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 예시적인 질문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평가 예시를 제가 하나의 샘플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맨 처음에 해보는 것은 일종의 흉내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개발의 권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이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때 제출했던 아주 좋은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과에는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가 있죠. 해마다 여러분들이 출품하신 그리고 또 실행해 본 그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작품들을 저희가 이제 뭐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또 엄청난 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약간 그 뭐죠 지나친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큰 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제 그런 거를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기초로 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배웠는데도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거는 환경 및 시민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주제는 그렇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은 숲과 나. 나름대로 좀 굉장히 금방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겠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거는 경기도 안산 지역에 있는 그 스피아 동아리, 학습 동아리에서 출품했던 그 작품인데요. 자, 전체적인 목차는 우리가 배웠던 그 틀을 유사하게 가져갔죠. 기획, 요구 분석, 설계, 실행, 평가. 그죠? 자, 이래서 평가의 기획에서 필요성, 목적, 수학 분석 이런 것들을 해보셨어요. 자, 프로그램 필요성, 국민의 안전 불안, 불감증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숲 프로젝트를 통해서 환경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육성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을 육성하고자 한다. 등등이 이제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표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스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내부적인 장단점, 그 다음 외부적인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했네요. 지역과 지역사회 분석, 기관 분석, 또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태, 안전, 인성교육 이런 걸로 뽑아내 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요구 조사의 분석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빨리 지나가니까 너무 빨라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자료실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려보시면서 참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로 넘어갑니다. 자,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내용과 방법을 넣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자, 목표, 안전의 중요성 인식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를 몇 차시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 걸 제가 좀 잘라서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재구성했는데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예산 돈을 여기는 스타디에서 회비를 걷어서 하셨네요. 뭐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역에서 펀드를 따셔도 됩니다. 등등. 자, 참조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 마케팅, 실행. 자, 실행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을 짰어요.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거를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개만 이제 여기 붙였는데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적 자원, 이건 누구는 뭐를 총괄은 누가 하고 어쩌고, 그죠? 동아리에서 동아리원들끼리 이제 이런 걸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뿌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 몸을 지키자. 그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지키자. 나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특히
우리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것을 뽑아서 지금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평가. 그래서 양적 평가를 위해서는 설문지 조사,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안성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실까 봐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출석 수업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아니 짜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실습 지도 교수님들께서 프로그램 짠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출석 수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을 가시게 되면 사실은 제가 전부안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조를 짜요. 그래서 조를 짜서 여러분들끼리 고민을 해요. 우리는 우리 조에서는 뭐를 할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짤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습 지도 교수님들께서 일종의 가상극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짠 프로그램들을 한번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프로그램 중에서 육진 분류에 보면 6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 문해 교육 쪽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1조에서는 네. 기초문해 쪽으로. 미디어. 기초문해가 아닌데. 기초 문해 중에서 네네. 이제 생활 문해도 포함이 되니까 미디어 교육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떨지. 네네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팀에서는 무슨 예. 저희는 이제 요즘에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어서 기존의 학생들에 대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은 많은데 학부모에 관련된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양성평등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차이원 선생님이랑 둘이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여간 성교육 이것도 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신다 이런 거죠. 네. 사실은 이제 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끼리 같이 토론하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제 연구실에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잠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조부터 발표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 저희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이쪽입니까? 네. 예. 네, 저희는 차이원 선생님이랑 제가 핑크와 파랑이의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성인지 감수성 업이라는 부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초중고등학생이나 유아 그리고 공무원, 그 기업 같은 데서도 양성평등 교육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생활 속에서 그 양성평등의 인식이 제대로 그 전환되지 않는 거에 좀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보시면 프로그램명은 핑크와 파랑이의 행복한 세상이고요. 프로그램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활동이 같이 병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의 상황 분석, 대상 분석 같은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 실행, 평가로 그 순서대로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뉴스 같은 걸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사회 변화에 맞는 성인지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생활 속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그 양성평등의 인식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것을 이유로 기획을 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양성평등 교육, 학교, 학생, 학부모 3박자 조화 이루어져 효과 높다는 게 제가 되게 눈에 띄었던 뉴스였습니다. 여기 경북 지방에서 2018년에 초등학교 두 곳에서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프로그램 교육이 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착안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학부모 양성평등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일상 속에서의 성차별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러한 성차별 언어들이 너무 이제 기존에 있던 성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쓰는 것들이 많아 정말 많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수합 분석을 했는데요. 강점으로는 현재 이슈화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그리고 강의식보다는 체험 활동을 통해서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 효과로 우리 학생과 자녀와 부모들 간의 그 세대 간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 교육이나 직업 능력에 관한 소재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시민교육에 관련된 것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있는 고착화된 양성평등 개념으로 인해서 참여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으로서의 기회는 현재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학부모님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잘 많이 운영되지 않는 거에서 이번 기회에 또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해봤는데요. 6주간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불확실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그리고 생활 속 주변인들의 변화를 이끌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황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프로그램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식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대부분이 부모 교육이나 성교육의 일부분으로서 양성평등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인지 교육으로서 전적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는 것이 좀 기존의 프로그램을 상황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이제 교육 목적을 보면 학부모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요. 자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양성평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환경에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의 교육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교육 목표는 학부모님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양성 불평등을 한번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주변에서 발견되는 양성 불평등을 양성평등적 시각으로 한번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와 대상과 장소, 일정을 보면요. 교육 대상은 서울 강북구 소재 초등학교 전 학년 학부모 중에 희망자 30분을 모시고 할 거고요. 교육 장소는 서울 강북구 소재 초등학교 2층 소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부터 11월 25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6회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과 제가 차시별 활동 내용을 좀 더 고민하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도 이제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의 그 성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이란 제목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차시에서는 동화 속에서의 성고정관념을 찾아보고 양성평등 그림책으로 바꿔보는 동화 속에서의 양성평등으로가 있고요. 그리고 3회차에서는 나의 어머니에서부터 나의 자녀까지,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성고정관념을 이야기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한번 키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4차시에서는 신문 속의 성고정관념 찾기라고 해서 기존의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분석하여 성고정관념이 있는 기사를 찾아보고요. 5차시에서는 나답게 너답게라는 제목으로 양성평등 미래신문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양성이 평등한 기사 내용이 무엇인지 희망신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차시 마지막에는 평가회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너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될 이야기들을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세부 수업안은 1차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성인지 감수성에서는 서로 우리 30명의 학부모님들이 서로 라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서로 각자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별명으로 이름표도 적어보고요. 그리고 계획안에서 전체적인 강의 흐름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6명씩 그룹을 지어서 인사도 시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양성평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양성평등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나 이제 이야기거리로는 우리 집에서의 생활 속의 고정관념 적어보기로 이 1차시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수업안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에는 좀 빈칸으로 남겨놨지만 이렇게 또 함께 우리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강사비와 홍보비, 재료비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14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부안이 나오면 아마 세부적인 예산의 금액들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사실 뭐 지금 박재홍 선생님은 간단하게 하셨다고 예. 하는데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으아 미치겠다, 이걸 어찌할까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사실 그 핑크와 파랭이가 행복한 세상 이런 것들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성인지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수업안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끄집어 봅시다. 네. 저는 어쨌든 핑크와 파랑이의 행복한 세상, 성인지 감수성 업 프로그램 잘 들었습니다. 이론으로 뿐만이 아니라 활동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핑크와 파랑이의 행복한 세상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핑크 하면 여자아이를 연상하게 되고 파랑이 그러면 남자아이를 연상하잖아요. 네. 그럼 혹시 이 프로그램이 양성평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핑크와 파랑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중적인 그 제목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을 때는 핑크는 여자아이겠구나, 파랑이는 남자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맨 처음엔 접하시겠지만 나중에 프로그램 6차시까지 다 진행을 마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에게 핑크와 파랑이의 그 꼭 여성, 남성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우리 아이의 인간에 대한 존엄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남자아이가 핑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아이가 또 다시 파랑이를 선택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별의 구분 없이 우리가 모두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는 어떤 성이 네. 들어있지 않은 네네네. 무성인 근데 그런 그 거가 보는 되겠네요. 입장에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은 그 여자 남자로 보시지만 그런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하나의 선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혹시- 이해했습니다. 예. 혹시 다른 더 질문이 질문이나 아니면 말씀하실 거 혹시 선생님 예, 있으신가요? 이번에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제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처음에 시작은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보여줬을 때 성 문제에 관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근데 아. 그것이 아니라 성 고정관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고 다시 또 고쳐보고 그런 시간을 해봤습니다. 역시 여기 또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네네, 있겠네요. 네. 그죠? 자,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조 발표는 이 정도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2조 준비한 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저희는 정강희 팀입니다. 예, 정강희 팀의 정홍채고요. 강경애입니다. 네, 저희는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8가지 단계를 단계마다 맞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 보시면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설계, 세 번째는 프로그램 마케팅과 네 번째는 실행과 관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평가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기획에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왜 개발하는지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프로그램의 개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미디어에 취약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언론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짜 뉴스에도 좀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어떤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프로그램 기획에서 요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요구 분석은 설문지법을 통해서 하였고요. 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이분들이 어떤 교육 방법을 원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했는데요. 조사 대상으로는 65세의 노인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이나 아니면 스마트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100분으로 저희가 정하여서 설문지법으로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설문지 내용이 12개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요구 분석과 조사를 하였습니다. 요구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서는 첫 번째로는 새로운 미디어 이런 활동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좀 고립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는 부분, 그리고 기존 강의들이 강사의 어떤 전달식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다양한 활동 체험을 좀 원하시는 쪽으로 요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요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인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능력을 키워서
가짜 뉴스에 선동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부 목표로서 3가지를 정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 두 번째로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분들이 소통 그리고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익히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관은 이 정도로 잡았고요. 교육 대상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65세 주민 이상의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운영 시간은 총 20시간으로 10회로 이제 한 번에 오시면 2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소요 예산은 500만 원 거금을 들여서 저희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설계에서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별 활동을 하기 위한 조를 구성하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미디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음으로는 좋은 뉴스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그거를 또 가짜 뉴스는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홍보 영상을 이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하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설계 방법에서 세부 사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교수 방법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교수 자원을 확보하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어느 일정 기간, 한 3년 이상을 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교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조 강사를 함께 이렇게 좀 투입을 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PPT를 활용한다라든지 동영상, 그리고 토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별 활동을 통해서 미디어 기기를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함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까지도 함께 하는 걸로 교수 방법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세부 내용으로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3가지 파트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적 자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물적 자원, 세 번째는 재정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 자료를 보시면 인적 자원을 저렇게 3가지 파트로도 나누어서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을 운영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좀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입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500만 원에 준 돈을 확실하게 잘 쓰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과를 제공하는 거라든지 교재 제작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마케팅입니다. 프로그램 마케팅 방법으로서는 홍보 대상을 춘천시 관내 65세 이상의 시민분들, 요즘에 노인이라고 하면 화를 낸다고 그래서 시민이라고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을 하여서 온라인에는 기관의 어떤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게재를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 방송에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팜플렛을 제작해서 좀 배부하는 것과 현수막 이런 것들을 게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팜플렛 제작을 한 건데요. 저희 정강희 커플이 이 부분을 하고 되게 재밌어 했습니다. 거짓 뉴스는 달콤하게 다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거짓 뉴스와 가짜 뉴스를 찾아보는 재미있는 교육 함께해요. 이렇게 해서 관심을 이렇게 참여자들이 끌 수 있도록 저희가 팜플렛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부분으로서 홍보 방법을 좀 다각화해서 홈페이지에도 하고 뭐 이렇게 정기 간회물에도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게재하는 걸로 했고요. 자, 다음은 실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행의 부분에서는 학습자 관리와 교수자 관리 그리고 자원 관리 3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자 관리로서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이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발송하는 부분,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 요구 수준 사항을 그때그때 수렴하는 부분을 많이 신경 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수자 관리입니다. 교수자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뭐 같은 미디어 교육이라도 노인 대상의 교육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먼저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해서 교육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원관리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 점검을 저희가 좀 필히 하는 부분, 그리고 교재나 유인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원관리를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네, 프로그램 평가는 평가 기준과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는 걸로 예산을 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으로서 사업 성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이제 출석률을 좀 매회 분석을 하면서 왜 낮은 이유가 나타나는 그 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수업 결과물인 영상물을 이제 분석하여서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했던 성과들이 나오는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 효과입니다. 미디어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의 어떤 소외계층인 노인들에게 미디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어떤 소통 방법을 익혀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대 효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이 과정에 만족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부분도 첨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평가 보고입니다. 저희가 평가 보고회를 거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준 하나의 지자체,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참여자들, 그리고 운영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 평가회를 통해서 이들이 학습자들이 이렇게 제작했던 동영상도 발표 자료로 우리가 이제 좀 함께 볼 거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모색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좀 상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대상의 이런 교육들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본 프로그램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강희 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역시 전문가라서 다르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래도 우리가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디어 리터러시 이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으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정확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노인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노인들은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쉽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제목을 선정하고 그 부분은 좀 아차 싶기도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어쨌든 문자화된 기록물을 가지고 어떤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뭐 미디어 문해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문해로 고쳐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문해 정도라면 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게 되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육학과 학생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할 텐데 사실 그 현장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영어를 쓰되 가로 열고라도 꼭 한국어를 쓴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말씀 하실 것들이 저는 이제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컴퓨터 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을 한정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전에 문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맹이라고 하는 분들, 글자를 해득하신 분들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런 기초 활용법도 저희가 한번 좀 개발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문해라고 하면 최근에 오게 되면 과거에는 글자를 모르는 것만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기능적 문해 이런 것까지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대상을 확대해서 특히 노년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한 것의 샘플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쯤 되면 나도 좀 해볼 만하다라고 느끼시나요? 뭐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이런데요. 아마 그래도 오늘 이 수업을 듣게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감은 잡히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떨까요? 라고 한번 팁을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 선생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람들이 그 포장 음식 배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에서도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들의 문제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재난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 그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 선생님은 좋은 아이디어? 네, 저는 실은 지난 9월에 인천에서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 형제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안타깝게 큰 그 사고가 이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돌봄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교육과에 다니시는 우리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아이들을 좀 어떻게 돌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그것도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적으로 소외된 집단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런 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강 선생님 한번. 예. 저는 아까 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건데요. 우리가 보면 햄버거를 주문할 때도 이제 비대면으로 할 때도 많고 또 그 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문진이나 처방전을 할 때도 비대면으로 키오스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하신 분들에 대한 사례들을 제가 많이 들어보는데요. 그거에 대한 교육을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하면서 노년층이든 아니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강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박 선생님입니다. 강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QR코드 막 이렇게 대라 이러면 사실은 당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교육도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요. 등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회사 업무는 재택근무로, 그리고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코로나 우울증을 질병 코드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우울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차이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그러니까 정신적인 우울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의 경우는 실업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HRD 부분에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팁들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 저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실습 지도 교수님이나 또는 저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업에서 사용했던 모든 자료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재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 워크시트, 출석 수업용 워크시트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해보다 보면 된다, 잘 된다 이런 것들이 되니까 맨 처음에는 안 되시더라도 자꾸 해보시고 또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한번 써보세요. 해보시고 또 그것이 점점 잘 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가 한번 무료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그러한 누구나 학교 이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발의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수용해서 프로그램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애써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실습 지도 교수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출석 수업 대체 특강이 여러분들의 답답함 이런 것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도와주신 여러분들, 스태프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